네, 21페이지 맞죠? 자연법 사상부터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서양의 윤리적 접근 알아볼 거예요. 동양은 유불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 판단의 기준인 이론을 알아보았어요. 뭐 이렇게 유교는 조금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분류 자체가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양이 조금 더 복잡하고 우리에게 많은 사상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고 실제 기출 문제가 서양 비중이 사실은 높았다가 최근 몇 년 들어서 동양과 서양을 맞춰서 동양 한 문제, 서양 한 문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아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뒤에 나올 때도 요 서양 윤리 사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 아이들을 근거로 이 사상가들을 근거로 해서 서양 윤리를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의무론입니다. 의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노란색으로 표현할 건데 인간의 이성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처음에 의무론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한국어로 접했을 때 저게 도대체 뭔가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의무, 다른 표현으로는 당위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우리가 왜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마땅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 그러면 그 의무를 우리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의무가 발생을 하니까 그 의무를 따르면 선한 것, 그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의무론에서 보통 그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특별한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이나 강아지를 막 산책시키고 갈 때 강아지가 막 길거리에다가 배설물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순환해서 표현하죠? 응가를 해요. 네, 그러면 이 강아지를 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냐? 너는 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강아지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의무론자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대표적인 사상을 하나씩 배우는데 우리는 오늘은 먼저 시간 관계상 자연법 사상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연법 사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연법 사상에서 자연법은 말 그대로 내추럴 로우예요. 의미라고 쓰고 쓸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는 자연법이 내재되어 있고 그 자연적인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났지만 지금 점심시간이 됐어. 이거는 그냥 세계가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자야 되는 거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고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반팔 입어야 되는 거고 시원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겨울이 오면 추우니까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 거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게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법이다 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법 사상가입니다. 이게 약간 도가스럽죠. 도가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부터 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의 이런 그 자연법 사상을 주장했던 사상가들이 몇 명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볼 거예요. 첫 번째가 스토아학파입니다. 스토아학파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금욕주의 학파라고도 해요. 이게 선생님이 시간 순서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스토아학파가 제일 오래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헬레니즘 시기의 사상이거든요. 헬레니즘 그러면 우리 윤리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를 이제 헬레니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가 좀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 제왕이 등장을 해서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는 시점까지고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중세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등장한 그 사상이고 거의 메인이에요. 헬레니즘 시대에 거의 메인이 되는 그런 사상이고요. 알렉산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유명한 왕들이나 재상들은 거의 대부분 스토아파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이 사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연이나 세계는요 모든 세계는 그것들을 만들고 돌아가게 하는 어떤 원리로서 자연법이 존재를 한대요. 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도가 우리 다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뭐 나무나 사람이나 동물에 다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연 법칙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들어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연법이라는 표현을 썼다기보다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 자연법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로고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로고스.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적 이성이 됩니다. 신의 이성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세계를 돌아가는 원리 자체를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요거는 어떤 인격을 가진 신이 아니시고 돌아가게 하는 법칙으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돌아가게 하는 법칙으로서의 신과 같은 존재를 자연법이라고 보신 거죠. 자연법이라고 보신 거죠. 역시 인간에게도 이 자연법적인 소질이 다 들어있고 특히 인간은요 다른 존재와는 구별되게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자연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자연법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걸 지각적으로 인식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냥 주어져 있는 본능인 자연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당연하게 이성으로 파악된 자연적인 질서를 수용해서 내 법칙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결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인 정념이라고 하는 아이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고 일종의 지나친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성의 활동을 방해를 해요. 이성이 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적당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고파, 더 많이 먹고 싶어 라는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원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의 법칙을 초과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정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 되겠죠. 정념을 제거하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념을 제거하기 때문에 욕구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학파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했을 때 금욕주의, 욕구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정념은 모든 정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배고프다, 자연스러운 졸리다, 자연스러운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족시켜줘야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망과 욕구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우리 유불도도 사욕을 극복해라, 무욕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맥락과 같이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의 사상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이성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평등할까 차등할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이성을 지녔어. 그러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해야 돼, 차등해야 돼? 평등해야 되겠죠? 라고 하는 사상을 얘네들은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만민평등 사상. 이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의 동포야 라고 해서 사회동포주의. 사방으로 둘러봐도 다 우리의 동포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가 이렇게 현대식 용어로 세계 시민주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시민이야 라고 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알렉산더 제국이나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큰 대제국이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곱슬머리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노란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뭐 눈이 파란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눈이 까만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흰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동등하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는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천부인권, 자연권, 사상을 정립하게 되는 근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우리 로크나 근대 자연권 사상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이 헬레니즘 시기가 끝나고 등장하는데요.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퀴나스 선생님은 중세 사람이고요. 유럽에서 중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건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의 요건이 바로 신입니다. 이 신이라는 건 우리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그 신인 거죠, 신. 그렇다는 얘기는 중세의 사람들, 이 중세가 1000년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게 460 몇 년인가 70 몇 년이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한 14세기, 15세기까지 이 중세가 지속이 되니까 엄청 긴 기간 동안 신중심의 사회가 펼쳐졌고, 그 기간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신중심이라는 게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의 정신적인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 신중심이 엄청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세계는 신의 창조물이다. 신의 창조물이고 그 세계를 신이 다스린다. 신의 어떤 명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신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면 우리는 신의 뜻을 따라야 돼, 안 따라도 돼?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신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만 된다. 근데 신은 우리를 나쁘게 이끌어요? 좋게 이끌어요? 좋게 이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의 명령을 토탈해서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자연법 제1의 원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라. 이게 기본적인 원리로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신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하는 거죠. 근데 신의 명령이 잘 기록되어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상황이 막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귀에다 대고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신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 뭐가 신의 뜻일까? 딜레마 상황에 빠졌어. 도덕적인 문제에 빠졌어. 이럴 때 어떤 것을 따라야 신의 뜻일까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의 법칙, 다른 말로 영원법. 신의 말씀은 신이 모든 걸 창조를 했잖아요. 모든 걸 창조를 했고 모든 걸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결국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신이 이 신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자연을 만드셨죠. 그리고 자연을 신이 돌아가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따르면 된다? 자연의 법을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무슨 법 사상가다?
자연법 사상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아퀴나스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그쵸. 얘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 뿐인 거예요. 알겠죠? 요 두 가지의 법은 변할까 안 변할까? 우리 지구가 멈춘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망하는 거 끝나는 거야. 계절이 변한다. 여름 와야 되는데 갑자기 겨울 오고 막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아이들은 모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존재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자연의 본능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퀴나스 선생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다네요. 뭐가 있으시냐면 자기보존에 대한 자연적 성향이 존재를 하신답니다. 자기보존에 대한 자기적 성향. 즉 나를 보존하는 게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나를 안 보존하게 되면 결국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게 기본적인 자연 성향이래요. 자연적인 성향이래요. 그러면 아퀴나스 선생님은 자살을 한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살을 하라고 하겠어요? 자살을 방지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자기 보존 본능이 있다. 근데 요거는 식물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종족 보존이 있습니다. 종족 보존.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고자 여기는 본능이 하나가 존재를 한대요. 선생님이 금요일날 TV를 보니까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 키우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 애기 소가 송아지가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젖병에다가 약을 타서 막 먹이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어미소가 와가지고서는 우리 애를 혹시 괴롭힐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안타깝게 바라보시는지 안타깝게는 선생님의 마음이고 와가지고 막 살펴보고 막 이렇더라라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식, 자기 새끼, 자기 보존을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본성이고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거야. 이거를 인간과 동물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자연적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추구. 이거는 인간만 가지는 자연적 본성이고요.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무슨 일을 당면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신을 찾게 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어떤 갈망, 열망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시 이성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는 그 이성의 뜻에 따라 신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두 사람이 우리가 배우는 자연법 사상가 되시겠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고요. 실제로 출제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나오시는 칸트 선생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사상가고 우리 생윤에는 칸트와 관련해가지고만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칸트 선생님의 그 방대한 그런 모든 내용을 한 방에 다 얘기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대학에서도 사실은 뭐 한 시간에 당연히 할 수 없고 한 학기만으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일단은 오늘 한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의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 챕터로 들어가서 사용제도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람 결혼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국제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개별적인 거는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전제하고 갈 텐데, 칸트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긍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적인 어떤 속성만 강조해왔던 기존의 전례에 비해서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도 소속되어 있고 이상에도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야,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이해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과 자연, 이런 아이들과 함께 가지는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이 있다, 욕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거는 인간도 물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존재들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속성이라는 거야. 칸트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연적 경향성을 지녔다. 자연적 경향성을 지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과 동물이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인간만 가지는 그런 속성도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인간은 다른 존재에 비해서 이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성을 지녔다라는 겁니다. 칸트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시고 처음에 그가 칸트에 대한 어떤 책을 이렇게 해석하실 때 일본 사람들이 해석한 책을 다시 우리나라로 번역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번역한 그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말인데 잘 모르는 그런 우리나라 말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좀 익숙하게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아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만 조금 힘들게 좀 봐주세요. 이 이성의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순수 이성이라는 아이가 있고 두 번째가 실천 이성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생일 시간에 강조해야 되는 이성은 실천 이성이에요. 순수 이성은 인식하는 이성인데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옳고 그름을 딱 보면 아는 직관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맹자의 사단 개념 같은 거죠. 딱 보면 옳고 그름, 시기지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배우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아 이거는 좋은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순수 이성이라고 하고요. 이 순수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실천 이성은 아 이게 옳은 거니까 이것을 실천해야겠어 라는 이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뇌 속에 이제 사이코패스들도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한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런 게 옳은 거니까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명령 체계가 없으니까 걔네들은 아무런 죄 의식 없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아이를 때리면 이 아이는 고통이 나올 거야 라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요 실천 이성 부분이 어떤 마비가 일어나서 제대로 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이런 아이를 판단해내서 이런 아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능력을 우리가 실천 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동양에서는 쉽게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우리 마음속에 다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이 딱 보면 이게 도덕적인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안 돼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착한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뭘 내린대요? 명령을 내린대요.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 뭐가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자, 요거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가지는 속성이고요. 요거는 인간만 가지는 속성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물과 함께 가지는 속성이 아니라 인간만 가지는 속성이어야만 인간에게 부과되는 명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요 부분이 도덕적인 명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것도 추구하고 이것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은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서 옳고 그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 이성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도덕적인 의무를 실행한 게 아니게 되는 거고, 하면 도덕적인 의무를 실행한 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무슨 성이 있다? 자율성이 있다. 칸트에게 자유는 자율인데요. 동물들은요, 이런 자유가 없죠. 걔네들은 배고프면 먹어야 돼. 훈련받지 않은 강아지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보이면 배고프면 그냥 먹어요. 그냥 먹고 졸리면 그냥 자고,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거는 먹어야겠구나, 사양지심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건 양보해야겠구나, 이거는 내게 아니구나, 이거는 해야겠구나, 이거는 안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실행해야 될 뭐가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자율적인 존재는 칸트에게서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는 그래서 동물을 존중하라고 할까요? 도덕적으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존중하라고 할까요? 인간을 도덕적으로 존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아셨죠? 인간만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써드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2번이라고 해서 칸트의 인식의 전환이라고 제목을 달아볼까요? 인식을 이제 이런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칸트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시고 있으세요. 기존에는 인간이 동물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라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렸다거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성을 따르는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 요쪽만 강조를 했는데 인간은 요 두 개를 강조하는 게 바람직한 거야 라고 칸트는 종합을 해버립니다. 종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식을 전환시켰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박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쓸게요. 경험주의적인 방법과 경험으로 얻어지는 방법,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인식할 때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거를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더 어렵게는 분석적인 인식 판단과 종합적인 판단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분석 판단은 3단 논법 생각하시면 돼요. 3단 논법은 대전제가 있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대전제에 선생님이 뭘 예를 들어 드렸었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를 들었었죠. 어차피 사람이라는 걸 분석하면 서구기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서구기가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제를 잘 분석해서 결론을 얻는 방식. 이거 이성에 의해서 진리를 얻는 방식인 거예요. 얘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방식이야. A이다, B이다, C이다, D이다 라고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얻는 경험적인 방식을 모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앞에 있는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지금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실제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거라는 건 도대체 뭐가 도덕적인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교재 우리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에다 보시면 이 페이지는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말라고 써드렸어요. 이 페이지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요만큼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설명한 요 부분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칸트의 도덕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어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칸트의 얘기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어요.